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한 시골에서 어설프게 농사를 짓고 있는 64살의 여성입니다. 시골과 농사라면 보통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어설프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골로 내려왔을 때는 정말 기겁을 했었죠. 아무리 꼼꼼하게 막아도 어디서 벌레가 그렇게 들어오는지 하루에 12번도 더 비명을 질러댔을 정도였네요. 물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촌 당시 저는 40대 초반이었고 남편은 5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들바들 떨었죠. 특히나 우리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지네였는데 크기가 큰 건 정말 뱀처럼 컸습니다. 더구나 약으로도 잘 죽지 않았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공격을 하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린 지네만 나타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랍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보, 저기 벌레, 저기 지네인 것 같아. 얼른 잡아, 얼른. 난 안 보이는데. 당신이 알고 있으면 당신이 잡아야지. 봤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얼른 잡으라니까. 어제도 내가 잡았잖아.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해? 이 사람 이 벌레 앞에서 남녀가 어딨어? 더구나 지네는 물기도 하잖아. 땅에 떨어진 돈도 발견한 사람이 임자듯 벌레 역시 발견한 사람이 잡는 게 맞지. 그런 억지가 어딨어? 이번엔 당신이 잡을 차례잖아. 순서대로 하자고, 순서. 나 암환자야. 진짜 이럴 거야. 암환자? 지금 치사하게 그걸로 방패를 삼아? 그리고 수술해서 이제 괜찮잖아. 당신 따라서 시골 온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한때 서울의 대기업에서 건축 일을 했던 남편의 팔뚝은 제 허벅지만 했습니다. 간암으로 수술과 항암을 끝낸 당시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덩치도 컸고요. 그럼에도 벌레에 유독 약했기 때문에 몇 번인가 이장님이 집에 와서 벌레를 잡아줄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완전히 깨고 저희는 그곳에서 무려 10년을 버텼어요. 남편의 암이 재발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가 바로 10년째 되던 해였죠. 솔직히 저는 남편 죽고 거길 뜨고 싶은 마음이 크긴 했습니다. 헌데 남편이 기와 한 장까지 골라서 지어올린 그 집을 떠날 수가 없더군요. 뱀 나올 것 같다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정리한 마당이며 벌레 때문에 거의 울면서 만든 텃밭까지도 어디 하나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10년을 살아서 그런지 지네를 제외하고는 다른 벌레는 딱히 무서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터를 잡았죠. 문제가 생긴 것은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돈을 요구했거든요. 아버지 유산이니까 저도 받을 자격이 있고 소송하면 못 받을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정당한 제 몫을 받아가야겠다는 거죠. 안 주시면 소송하고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소송? 내가 언제 안 준다고 했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래? 그럼 제가 예고라도 했어야 했나요?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단 빨리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 그야 전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어머니 입장에선 저보다 친아들인 정태기를 더 챙기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눈칫밥도 먹기 싫고 따로 나가서 살겠단 거예요. 어머니도 그게 더 편하실 거고. 제 말이 틀려요? 그럼 그게 맞는 말이야?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핏줄이 중요하지 기른 게 중요해요? 솔직히 어머니 제 친엄마예요? 아니잖아요. 그래, 나 너 친엄마 아니야. 하지만 널 5살 때부터 내 손으로 키웠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지중지했어. 너도 친엄마 나타날 때까지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고. 그러게 왜 저를 속이셨어요? 차라리 까놓고 친자식 아니라고 하지. 실망은 어머니도 하셨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달라고요. 서로 불편하게 이러지 말고.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꼭 유산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불쾌하네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친엄마한테 가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그럼 안 되나요? 우리 그냥 각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안 그럼 저도 가만히는 안 있을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돈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첫째가 그렇게 나오는 것에는 분명히 친모가 뒤에서 조종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아이의 친모는 혼인 중에도 수많은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급기야 자신의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까지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와 결혼한 남편에게 첫째의 출생을 들먹이며 돈을 뜯어가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저나 남편은 그 입을 막으려고 그 여자에게 시달려야 했고요. 하지만 결국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여잔 자신이 친모라는 걸 다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저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하루는 그 여자와 단판을 지으려고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애한테 이제 와서 그래요?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는 겁니까? 적어도 엄마라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간질은 너희가 했지. 그리고 내가 버리긴 뭘 버렸다는 거야? 난 우리 태기 안 버렸어. 겨우 2살인 애를 두고 엄마 손길 필요한 아이를 두고 나간 게 버린 거 아닌가요?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 그럼 버린 게 아니지.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러워. 내가 돌아왔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아들이 진짜 엄마라고 믿고 있던 게 더 어이가 없던데? 내가 언제 떠난다고 하고 갔니? 잠깐 그냥 놀다가 왔는데 내 자리를 차지한 게 너야.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 내 아들 친모인 척 굴어? 그리고 이간질? 내가 뭘 이간질했는데? 마치 제가 한 가정을 파탄낸 것처럼 큰애한테 말했다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간질이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 너만 아니면 우린 다시 합쳐서 잘 살 수 있었어. 내 남편은 날 기다렸을 거고 나도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돈 안 받잖아. 난 내 아들만 찾으면 그만이야. 우린 핏줄로 이어져 있고 천류는 못 끊어. 무엇보다 내 아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오히려 당신 탓 아니야? 평소에 내 아들을 얼마나 차별했으면 애가 내 말만 믿겠어? 악독한 계모 같으니라고. 계모요? 전 차별해서 아이 키우지도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좀 솔직해지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왜요? 도대체 뭐가 목적이냐고요?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묻자 여자는 픽 하고 웃었죠. 그야 부모 대접 좀 받아볼까 해서. 용돈 좀 받고 노후도 편안하게 보내야 하니까. 뭐요? 진짜 당신 미쳤어요? 자식 낳은 부모들 아니라고 말만 하지 다 비슷할걸? 안 그럼 자식을 왜 낳아? 늙어서 보살핌 받고 병원도 데리고 가야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길 바라니까 낳은 거 아니야? 더구나 난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자야.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남자들이 마음도 안 열고 마음을 열어도 지갑을 닫네? 그럼 어째? 자식한테 기대 살아야지.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그런 식이면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 건 모르세요? 당장 내 코가 석자고 입에 거미줄 물게 생겼는데 내가 걔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고 하지 마. 어디서 내가 만든 밥상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올려? 내 아들 공부도 잘하잖아. 분명 직장도 좋은 곳에 들어갈걸. 적어도 니년이 낳은 그 덜 떨어진 놈보다 훨씬. 그니까 괜히 찝쩍거리지 말고 네 밥그릇이나 지켜. 껄떡거리다가 목을 콱 물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서로 각자 밥그릇 영역 침범 말자는 뜻이야. 그 여잔 확실히 정신이 이상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가지고 밥그릇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만 봐도 그랬죠. 아이가 어릴 때는 혹여나 키우라고 할까봐 입 닫고 살았고 어느 정도 큰 후에는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빌미로 삼는 악질이었습니다. 또 성인이 되기 직전에 부모 대접 받으려고 상처를 끄집어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여자가 큰아이 앞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홀랑 넘어갔던 거죠.
실제로 큰애는 그때부터 엄마라는 호칭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존댓말까지 하며 제게 선을 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앞에서 이런 말도 했었죠. 정태기가 공부 저렇게 못하려는데 그냥 두실 건가요? 어머니는 생각해보면 자식의 미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속도 편하시네요. 우리 엄마는 안 그러던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픈 아버지 때문에 이런 촌구석에 왔다고 해도 한참 공부할 예민한 시기에 자식에게 좀 관심을 주라는 거죠. 우리 엄마처럼 말이에요. 제가 엄마 사랑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태기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친자식인데. 친자식이고 뭐고 난 너희들이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줬지. 억지로 등 떠밀 생각은 없어. 나랑 그 여자를 비교하고 싶은 거라면 방향 잘못 잡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걔는 공부도 못하니 아예 손 놓은 거 맞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난 너랑 작은 애랑 다를 거 하나 없이 키웠어. 막말로 내가 작은 애만 학원 보낸 것도 아니고 너만 안 보낸 것도 아니야. 너 학원 다니겠다, 과외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내가 안 보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제 말에 큰애는 어깨만 으쓱하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발끈하지 마세요. 제 말은 차별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긴장 좀 하시라는 말이에요. 애들은 엄마 머리를 담는다고 그러던데요. 뭐 저야 우리 엄마 머리 물려받아서 똑똑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정태긴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노력하시란 거죠. 뭐? 저러다 진짜 농사꾼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요. 저는 제 배다른 동생이 그래도 사람 구실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한테 들러붙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큰애는 틈만 나면 친모와 절 비교하곤 했습니다. 머리 모양부터 입고 다니는 옷까지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군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진 어느 정도로 통제가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곱비 풀린 망아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례식에 찾아온 첫째의 친모를 보고 확신했죠. 이러다 영영 현태기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실제로 자신이 죽은 남편의 부인인 것처럼 울고불고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면서 제 앞에서 오열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현태기가 나가겠다고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제가 선뜻 주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첫째의 고집을 막을 순 없어 결국 그 아이에게 재산의 일부를 줬죠.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곳에 취업도 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니 별탈 없기만을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딱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 시골집으로 내려오더군요. 저 여기서 살아도 되죠? 친아들로 생각했다면 살아도 되는 거 맞잖아요. 너무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는데 도리어 작은 애가 소리를 질렀죠. 형, 양심은 어디다가 팔았어? 다신 우리 집 안 온다고 소송까지 불사할 거라면서 유산 다 털어서 집 나가놓고 이제 와서 친아들로 생각했다면 여기서 살겠다고? 진짜 뻔뻔하네. 형은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엄마, 친엄마 노래를 부르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형 5살부터 키워준 우리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친엄마 찾아간다더니 왜 와서 분탕질이야?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 나도 지치겠어. 내 돈, 그간 벌었던 돈까지 다 들고 도망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애초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럼 나 나가서 길바닥에서 자고 밥도 먹지 말고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해? 그래야 속이 편해? 차라리 그렇게 해. 그래야 양심이라도 있는 인간 같을 테니까. 뭐? 이 새끼가 진짜 내가 너한테 형이야. 그것도 7살이나 많은 형. 이제 와서 형? 배다른 형제 어쩌면서 선 그을 때는 내가 형 동생이었어? 무식하다고 무시만 하고 시골에서 밭농사나 지을 거라고 남의 미래가 참담하니 어쩌니 하더니 이 새끼가 진짜 너 맞고 싶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이리 와. 너 좀 맞자. 큰애는 작은 애의 멱살까지 잡고 주먹을 날렸지만 결국 아주 지근지근 밟히고 말았습니다. 큰애가 내려올 당시에 작은애는 배관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5년을 버틸 정도로 잔뼈가 굵었죠.
그 힘들다는 타일만 4년을 넘게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더구나 덩치는 죽은 남편과 똑같아서 힘은 장사였던 겁니다. 그러니 고작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들기고 있던 큰아이와 완력으로는 상대하기 버거울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어릴 때야 형이 말하면 깨갱하고 죽는 신용도 했었지만 머리가 크니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제가 끼어들어 중재를 해서야 겨우 상황이 정리가 되었고 큰애도 한풀 꺾여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차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제 아들이었으니 제가 다시 품기로 다짐했던 거였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큰아이가 이전보단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 모양인지 어설프게 같이 집안일이며 농사까지 도왔죠. 더구나 호칭도 어머니가 아닌 엄마로 바꿨고 존댓말도 더는 하지 않으니 내심 좋았습니다. 헌데 하루는 이러더군요. 엄마, 나 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취직이나 할까 싶어. 취직? 아, 취직을 한다고? 뭐 그야 좋지. 아니 취집을 하고 싶다고. 취집? 그게 뭔데? 취직을 하는 것처럼 취집, 즉 시집을 간다 이런 뜻이지. 시집? 아니 여자도 아니고 무슨 시집이야. 넌 장가를 들어야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고. 아니, 무엇보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가정주부하는 게 흉은 아니거든. 능력 있는 와이프 만나면 내가 집안일을 해도 된다는 뜻이지. 엄마 생각은 어때? 아이 좀 당황스럽긴 하지. 갑자기 가정주부니 취집이니 그런 말을 하니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있어? 근데 너 여기 와서 딱히 여자랑 연락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있으니까 말을 꺼냈지. 실은 서울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의사야. 내가 원하면 뭐든 해준다고 했어. 내 나이도 적지 않고 모은 돈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랑 여기 살면서 엄마 모시고 그렇게 살까 해. 어때? 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왜? 엄마는 내가 불편해? 혹시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같이 사는 게 싫어? 아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어떤 아가씨가 이런 시골로 와서 살겠어. 보통 사람도 힘든 여기에 그것도 의사가 읍내에 가려고 해도 30분은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서 의사가 할 일도 없을 거고 더구나 시어머니까지 모신다니. 그런 말하면 아가씨가 도망을 쳐도 100번은 도망을 치지. 그냥 너희끼리 좋으면 나가 살아. 하지만 엄마는 혼자잖아. 설마 정택이 믿고 그래? 저는 큰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는 누굴 믿고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난 너희들한테 걸림돌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짐이 되긴 더더욱 싫고. 그러니 누군가 모신다,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현택이 너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가정이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이 우선이 되는 거야. 알았니? 엄마는 현택이 네가 행복하다면 뭐든 응원할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들, 혹시라도 일부러 뭔가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넌 있는 그대로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니까. 친엄마 일로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면 더욱이 그럴 필요 없다. 엄만 너만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거야. 알았지? 그네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 표정을 보고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러다가 의사라는 그 여자와 헤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한 여자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헌데 큰애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가라면서 두 아이가 싸우는 소리까지 들렸죠. 하지만 그 아이는 강단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라도 살겠다며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곤 제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저 현택 씨랑 단란한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능력이 있으니 못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어머님은 마을에서 잔치라도 여셔야 해요. 아무나 의사 며느리 얻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근데 말이다. 그 결혼식도 없이 이렇게 살림을 합친다는 거니? 네. 요즘 시대 결혼식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요. 솔직히 저흰 촌스러워서 그런 거 안 가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뱃속에 아이 낳고 잘 살면 그만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죠. 지금 애가 있다는 거야? 너 임신했니? 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서울에서도 저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잡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여기서 어머님 모시면서 우리 아이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싶어서요. 물론 도련님이 계셔도 상관없고요. 어려운 결정했구나. 고맙다. 아가, 근데 몸도 성치 않을 텐데 여기가 많이 불편할 거야. 가까운 곳에 병원도 없는데 정말 괜찮겠니? 차라리 서울에 있는 편이. 아니요, 전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더욱이 저한텐 꿈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적한 곳에 제 개인 병원을 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 맞죠? 개인 병원? 네, 개인 병원이요. 명색이 의사인데 이런 시골 구석에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다른 집처럼 열쇠 3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가벼운 수준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 일단은 생각해 보자꾸나. 저는 고민을 오래 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누구는 며느리가 의사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면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서울 한복판에 개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골 구석에 작은 집 하나 사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타박하기도 했죠. 보통은 집, 차, 병원까지 열쇠 3개는 기본인데 그 정도면 거저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일단 저는 누군가가 모셔주길 바란 적이 없었고 의사인 며느리에게 뭔가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돈으로 어렵지 않게 생활 가능했고 시골에서는 서로 농사지은 것들을 나눠 먹어서 생활비 자체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죠. 그러니 며느리가 제게 맡겨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해달라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국 아들의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투자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갑자기 병원이 들어온다니 무척 좋아했고 이장님도 여러 가지를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정부에서 혜택을 받게 해줬고 인테리어 비용의 상당 부분도 절감을 할 수 있었네요. 비록 실제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병원과는 많이 달랐지만 한옥 느낌을 그대로 살려 예쁜 병원을 개원하게 됐죠. 또 얼마 안 가서 간호사까지 뽑아 그럴듯한 병원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요. 문제는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머님, 저 병원에서 식사를 제대로 해야 하니까 앞으로 도시락 좀 싸주세요. 도시락? 아이 그런 거라면 네가 직접 싸야지. 난 새벽 일찍 농사일도 거들어야 하고. 몰라요. 전 음식 못해요. 참고로 위험한 칼을 만지지도 않고요. 의사가 왜 칼을 안 만져? 그건 생명을 살리는 칼이니까 조심스럽게 잡으면 되지만 수술까지 집도해야 하는 손으로 제가 무식하게 식칼을 대면 안 되는 법이죠. 손이라도 다치면 의사 생명 끝인 거 모르세요? 제가 의사인데 어머님이 그 정도는 감수해 주셔야죠. 의사 며느리 아무나 얻나요? 아가, 그래도 내가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녁에 일찍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도 못하세요? 의사 며느리한테? 다른 집에 물어보세요.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지. 더구나 뱃속에 손주까지 품고 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이런 제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남편은 백수인데 맨날 술만 먹고 저도 미치겠다고요. 알았다. 내가 도시락은 따로 준비하마. 저 역시도 의사라는 직업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특권으로 생각했고 제가 납작 엎드리길 원했다는 게 문제였죠. 물론 저는 앞서 말했듯 딱히 도움받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식대로 잘 살고 저는 저대로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부딪혔던 거죠. 솔직히 뱃속의 손주가 아니었다면 전 도시락을 싸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처음 도시락을 싸간 날 저는 그곳에서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와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됐죠.
아유, 저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간호사 아가씨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1인분만 쌌는데 미안해서 어쩌죠? 혹시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가 다시 가서 싸울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저 도시락 따로 싸왔거든요. 아유, 대견하네요. 젊은 처자가 혼자 도시락도 싸우고.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은 넘기고 앞으로는 제가 아가씨, 아니 간호사님 것도 같이 싸드릴게요. 전 괜찮은데. 아이, 들어보니 타지에서 여기까지 왔다던데 엄마 밥이다 생각하고 먹어줘요. 그 뒤로 저는 매일같이 두 사람의 도시락을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줬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린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임신했다며 절 부려먹기 일쑤였습니다. 이를테면 병원에 손님이 너무 적어서 수입이 없다며 돈을 뜯어가거나 육아용품을 사야 한다면서 제 카드를 쓰곤 했죠. 뭐 그 정도에 얼마든지 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의 배 모양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것까지 합치면 7개월이 넘었는데 말이죠. 비록 제 배 아파 낳아서 낳은 아이는 하나밖에 없지만 제 위로 언니가 넷이라 임산부의 배는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배나 몸을 아무리 봐도 임신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그날도 며느린 자신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을 보내줄 거냐고 제게 보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보내줄 수 있지. 근데 아가, 너 병원엔 가봤니? 내가 아무리 봐도 임신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한번 같이 가볼까? 임신을 하면 배가 꼭 남산만큼 부풀어 오르는 줄 아세요? 아닌 경우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저 의사거든요? 의사가 자기 몸도 모를까봐요? 아니, 난 뒤태만 봐도 아는데 너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거지. 몇 번 보고 맞췄다고 그게 아는 건 아니랍니다. 제발 의사 며느리 말 좀 믿어보세요. 제가 가졌다면 가진 거죠.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의사인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저는 더는 말을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출산일이 임박해왔을 때 며느린 비로소 아이를 지웠음을 실토했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입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지? 애를 지웠다니? 네, 여기 오기도 전에.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니? 너 이제까지 거짓말 한 거야. 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의사거든요?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어머님은 왜 매번 그렇게 사사건건 물으세요? 아이를 지우고 그냥 넘어가는 시부모가 세상 어딨다고 그래? 그래, 그럼 들어보자. 도대체 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뭔데? 유전이요.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수술하고 항암하고 괜찮아졌다가 3년 만에 재발해서 췌장이며 혈액까지 다 번져가지고 결국 저 세상 가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무슨 욕심이 그렇게나 많으세요? 손주 낳으면 거의 99% 유전이 될 텐데 저더러 죽을 아이를 낳으라는 건가요? 절대 그건 못하죠. 그래서 제 판단하에 지운 거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죠. 그래, 의사인 네가 어련히 알아서 판단했겠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왜 나한테 임신했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육아용품 산다고 돈 쓰고 카드를 긁은 거니? 그것도 유전 탓이야? 그건 일종의 심리적인 보상 비용이었어요. 아이 지운 것도 일종의 출산이나 다름없어서 몸이 힘들었다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출산이랑 낙태는 똑같이 봐야 맞거든요. 더구나 어머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아들이 무능한 백수라는 거 저랑 결혼하고 최근에 술에 쩔어서 살잖아요. 거기다가 유전병까지 가지고 있는 몹쓸 핏줄이라는 부분은 명백한 어머님 탓 아닌가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어? 의사가 내리고 판단한 문제니까요. 어머님이 의사를 알아요? 의사들은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의사 면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자코 있으세요. 무식한 티 내지 마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애 낳아요? 낳는 사람이 싫다는데 왜 난리야? 며느린 그때부터 저에게 더욱 까칠하게 굴더군요.
이전에는 임신 핑계, 장사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절 부려먹었다면 그 이후로는 억지가 따로 없었죠. 아들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저 때문이라고 했고 자신이 시골에서 살게 된 것도 모두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 다물고 있던 큰애가 끼어들어 싸움까지 일어나더군요. 제 눈치를 봐서 소리를 죽여서 싸우긴 했지만 동네에서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작은 애도 힘들어하긴 마찬가지였죠. 엄마, 저 여자 쫓아내면 안 되는 거야? 보니까 형이랑 사이도 안 좋고 엄마한테 하는 꼴도 더는 못 봐주겠어. 내가 봤을 땐 좀 미친 것 같다고. 정태가 너까지 왜 그래? 그래도 결혼한 애들을 갈라놓을 순 없잖니. 엄마가 그렇게 무르게 구니까 천연이 저러는 거지. 천연이 뭐야? 형수라고 해야지. 형수는 개뿔. 애초에 시어머니한테 저런 며느리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저게 며느리야? 아니 딸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반찬 투정에 빨리도 그냥 쌓아두고 쓰레기도 바닥에 툭툭 버리고 어차피 병원에 파리만 날리면서도 엄마한테 온갖 잡심부름 다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네 사람들이 그래. 엄마가 며느리 살이 한다고. 의사 며느리 잘못 들였다가 말년에 개고생한다고 혀를 끌끌 찬다고. 제발 그냥 내보내. 아들. 엄마. 참는다고 다가 아니야. 형은 매번 자기가 차별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제일 개소리야. 엄마는 형한테 유독 관대한 경향이 있어. 이참에 그냥 쫓아내고 지들끼리 살라고 하자. 안 그래도 그 무렵에 며느린 다시 서울에서 살고 싶다. 그곳에서 병원 개업하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역시도 그 순간에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큰애도 시골에서 할 게 없으니 자꾸만 방에 들어가서 술이나 먹는 건 아닐까 노파심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에 제가 농사일을 돕다가 허리를 삐끗했던 겁니다. 중심을 잘못 잡아서 오른쪽 무릎이 찢어졌는데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병원을 찾았던 겁니다. 손님으로는 처음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열악하더군요. 겉만 번드르르 할 뿐이지 그렇다 할 장비도 없었고 흰 가운을 입은 며느린 멀뚱히 서 있기만 했죠. 김 간호사, 소독해주고 당분간 입원이야. 다 끝나면 이 약 좀 드려. 꼭 먹여 꼭. 네. 저는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도 며느린 똑같은 말만 하더군요. 저 의사예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죠. 왜 그렇게 엄살이 심하세요? 세균 들어가면 원래 좀 퉁퉁 부어요. 그게 다 치료 과정이라니까. 그냥 병원에 며칠 있으면 이 약 처방해준 것만 꾸준히 먹으면 싹 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디디기도 힘들고. 장비는 따로 없니? 내가 그때 투자해준 돈은 어디에 쓴 거야? 지금 꼴랑 그거 몇천 주시고 하시는 소리예요? 그걸로 간호사 월급 주면 땡인데 누가 보면 아주 수억을 주신 줄 알겠어요. 그러게 진작에 서울 보내줬으면 장비도 있을 거고 제대로 다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뭘 더 바라세요? 얼른 환자복으로 갈아나 입으세요. 졸지에 입원까지 하게 된 저는 한동안 거기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죠. 그런데 곁눈으로 슬쩍 보니 간호사가 약을 한쪽 구석에 옮겨 담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예 다른 색깔의 약이었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간호사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약을 바꿔요? 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저 다 봤어요. 아까 약통 옮기는 거.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때 당황을 했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고 그 안에 있던 약통이 빠져서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귀까지 벌겋게 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간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깜빡거리더니 주변을 슬쩍 살폈습니다. 며느님이요. 아무래도 의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가 아니라니? 간호사의 말로는 처음 의심했던 것은 스크럽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크럽복은 주로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입는 녹색 유니폼이었죠.
보통은 그걸 밖에서 입는 의사는 아무도 없는데 매번 스크럽복을 입고 다니는 게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이상해요? 드라마에서 봤는데 의사들이 입고 다니는 거. 근데 보통 의사들은 안 그래요. 수술복을 누가 밖에서 입겠어요? 병원 가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흰색 가운은 입고 다녀도 수술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병원에선 수술할 일도 수술할 여건도 되지 않긴 하지만 위생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은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진짜로 확신하게 된 것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진료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환자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약 처방을 했다고 했죠. 소규모 의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제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더 낮춰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이어갔죠. 사실 저 여기 온 건 이전에 병원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오게 된 거거든요. 공황장애로 더는 사람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 여기 시골에 내려온 거고요. 근데 그걸 말하기 싫어서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애초에 간호사라는 것도. 간호사가 아닌 줄 알고 내 며느리가 아가씨를 뽑았다는 거예요? 네. 저 말고 다른 경력자들은 다 떨어졌어요. 어차피 시골이라서 간호사든 아니든 모른다고. 월급만 제대로 주면 그만 아니냐면서. 그래도 그때까지는 의심을 못했죠. 뭐 간혹 이상한 의사들도 있고 당시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요. 솔직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 좋은데 돈을 벌려면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말을... 도시락이 참 맛있어서요. 무엇보다 이 약은 절대로 처방돼서는 안 될 약이니까요. 간호사 아가씨 말로는 지금까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주로 쓰였고 병원에 구비된 것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즉,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비타민이나 소염제 같은 진통제가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게 주어진 약은 의사 처방이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복용했을 때 엄청난 부작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했죠. 혈압 강화제라고 해요. 심한 경우 뇌로 가는 혈류 감소로 뇌어혈성 손상 발생해서 의식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혼수 상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비타민으로 제가 바꿨어요. 이런 말 그렇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 조심하세요. 약은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그럼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인가요? 네. 어머님은 고혈압이 아니시니 더욱 먹어선 안 될 약이죠.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큰아이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나 큰애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문득 의심이 들었죠. 친자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웠고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이 제가 죽길 바랬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지만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소리를 질렀죠. 엄마, 당장 그 병원에서 나와! 당장! 내가 데리러 갈게. 빨리!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환자복을 입은 채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생존 본능이 앞서서 그런지 그땐 통증도 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애를 만났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죠. 큰애 역시도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저를 안고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죠. 실은 친엄마가 시켰어. 그 여자 나랑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친엄마 딸이거든. 미쳤어? 너희 혼인신고한 거 아니야? 아버지만 다른데 어떻게 그래? 안 했어. 그냥 부부인 척한 거야. 친엄마가 그러라고 시켰어. 엄마한테 있는 돈이 원래 자기 몫이라고. 미안해 엄마. 나도 그땐 진짜 미쳤었어. 친엄마가 내 돈으로 무슨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먹고 회사까지 독촉 전화가 걸려와서 그만둬야 했었거든. 저는 그런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해? 차라리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그러고 나갔는데 엄마가 날 다시 받아줄 줄 몰랐어. 진짜야. 진심으로 날 걱정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
당장 그 계획은 없던 걸로 하려고 했어. 근데 그 여자가 밀고 들어온 거라고. 아들이 그간 며느리와 싸웠던 것, 하루 종일 술만 퍼먹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임신까지 했다며 저를 속였을 때 아들은 다시 저를 실망시키는 게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갔다는 걸 알자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의 출처에 대해서도 물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은 약에 관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듯 되물었습니다. 약? 무슨 약? 의사도 아닌 주제 약을 처방해줬다고? 미친 돌팔이가 있지. 나도 잘은 몰라. 뭐 혈압 강화제? 고혈압 환자들이 먹는 거라는데. 고혈압? 그거 친엄마가 먹던 약이야. 설마 그걸 엄마한테 준 거야? 이 미친.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뭘 먹이려고 했다고? 아들은 전화를 들어서 친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사실을 추궁하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경찰에 살인미수로 신고하기 전에 손 떼고 여기서 꺼지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꺼지라고 한다고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어요. 친자식도 버리고 친자식의 미래까지 망가뜨린 여자니 앞도 뒤도 없는 듯 오히려 저희가 있던 시골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에게 마련해준 바로 그 병원 건물에서 살기 시작하더군요. 이봐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래요?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당장 갈 곳 없어서 아들 명의의 집에서 좀 살겠다는데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 친아들이야. 당신이 아니라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내 소유. 내 며느리, 아니 당신 딸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정도면 범죄고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여기서 살겠다니? 양심이란 게 없어요? 없다. 왜? 넌 증거 있어? 만약 있다고 해도 난 혼자는 안 죽어. 현택이랑 같이 했다고 할 거고 나란히 같이 처벌받을 거야. 알았니? 그니까 그딴 걸로 협박할 거면 알아서 해봐. 이깟 건물 하나 지키자고 아들 팔아먹잖아? 그럼 너도 나랑 다를 것도 없는 년이 되는 거야. 그 파렴치한 인간들은 같은 동네에서 살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며 저를 협박하더군요. 결국 저를 도와준 간호사 아가씨도 내쫓겼고요. 간호사 아가씨는 자신이 모든 걸 증언해서 살인미수든 사기든 처벌받게 하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그 의견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어차피 전 약도 안 먹었고 아가씨가 증언하면 아가씨한테도 공범이라며 뒤집어 씌울 위인들이에요. 더구나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현택이 친모인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전 정말 괜찮은데 저 역시도 죄가 있으면 달게 받을 각오도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저를 구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뒤늦게 소식을 들은 작은애는 일단 그 건물에서 쫓아내자고 했죠. 형 명의로 내준 건물이잖아. 그럼 쫓아내면 되는 거지. 저대로 한 마을에서 살게 하자고? 이미 쫓아내려고 했어.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지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안 돼? 주인이 형인데. 이미 저희도 쫓아내려고 앞서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명의가 누구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순 없다는 답변만 받았죠. 오히려 저희가 그곳에 가면 그 두 사람이 경찰을 불러 우리를 내쫓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번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머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그때 이장님이 좋은 생각이 났다며 의견을 내셨죠. 서울에서 온 것들이라며? 그럼 딱 17년 전에 자네랑 똑같지 않겠어? 자네랑 김씨 말이야. 저랑 제 남편이랑 같다고요? 그게 무슨 벌레 말이야. 특히 지네라면 아직도 질색을 하잖아. 그걸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지네라는 것들은 무서운 게 없어. 사람 있다고 몸을 숨기기래. 오히려 달려들지. 잘 때도 괴롭히고 깨어있을 때도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그놈들 아니야. 그것만 다 도망갈걸. 진짜 그래도 될까요? 혹시나 법으로 뭐가... 아이 뱀도 아니고 벌레야. 물린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 더구나 지들이 뭘 할 수 있어? 여기 무슨 감시 카메라 있어? 뭐가 있어? 감히 우리 마을에서 그런 짓을 하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노릇이지. 어쩐지 영 진료도 시원치 않더니 이 망할 사기꾼들. 자, 얼른 지네 잡으러 갑시다.
모두 장비 단단히 하고 1시간 후에 이 앞에서 보자고요. 정말 얼결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처음에는 이게 진짜 될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지네가 무서워서 완전 무장을 했죠. 집에 있는 집게 중에 가장 긴 집게를 들고 커다란 유리병을 들고 그렇게 마을 사람 몇 명과 숲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돌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엄청 큰 지네를 보고 저는 초반에 뒤로 넘어갈 뻔했죠. 그 주황빛이 도는 노란 다리를 보면 누구라도 오금을 지릴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무섭긴 하지만 동시에 희열도 느껴지더군요. 더 큰 놈, 그것보다 더 큰 놈을 발견할 때 마치 저는 10만이가 된 기분이 들었고 점점 더 열을 올리며 지네에 대한 두려움도 다 잊게 됐죠. 그렇게 사람들과 채집한 것이 무려 4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긴 장대에 걸어서 병원 안으로 투척했네요.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새벽에 짐도 놔두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고 그 사이에 제 아들이 가서 문을 봉쇄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자고 있다가 귓속에 지네가 들어가는 바람에 괴기한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이장님이 봤는데 엉덩이에 불이 붙은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반성의 의미로 혼자서 그 집에 남은 모든 지네를 수거해서 숲에 풀어줘야 했죠. 일을 끝낸 아들은 저와 작은 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엄마, 그리고 정태가 정말 죄송하고 또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2번은 안 나타날 거고. 미안해 진짜. 큰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줬죠. 울지 마 이거 사. 엄마 마음 아프게 왜 울어? 엄마 미안해. 미안해. 분명 그때 현택이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맞습니다. 부모라면 따끔하게 알려주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물에서 제가 진심을 받기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친모에게 버려지고 또다시 이용당한 아이였으니 누구보다 고통스러울 테니까 말이죠. 저는 일단 아들에게 남은 빚을 모두 청산해줬습니다. 그렇게 큰애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고 현재까지 매 달마다 제게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있죠. 심지어 무리해서 주말에 집으로 내려오기까지 하더군요. 제게 남은 빚을 다 갚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래서 더욱이 저는 그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또 늘 너의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이죠. 누군가 널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 자식 사이잖아요. 앞으로 저희 두 아이들 별탈 없이 잘 자라길 바라며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이들과 그들을 감싸주는 따뜻한 마음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평안히 머물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